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부 후퇴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힘을 내 보름간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완치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신규 확진자 수보다 완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집단 감염이라든가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들 들어보겠습니다. 서효성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64명 늘면서 모두 8,96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119명입니다. 먼저 어제 대구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이 환자는 국내 코로나19 119번째 사망자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8번째 사망자는 대구의료원에서 어제 오전 사망한 90대 여성입니다. 이 환자는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로 치매와 빈혈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군포시 효사랑 요양원의 첫 번째 확진자였던 85살 여성도 그젯밤 고향 명지병원에서 폐렴으로 숨지면서 국내 코로나19 117번째 사망자가 됐습니다. 봉화푸른 요양원에 입소해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91살 여성도 그젯밤 숨졌는데요. 이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치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에 격리 해제된 사람은 257명이 늘어 전체 3,000명을 넘어섰고 격리 중인 환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이제 3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959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95명, 해외 접촉과 관련된 확진자 56명입니다. 최근 서울시 신규 확진은 959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주춤하는 모양새고요. 대신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주로 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미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미국을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용산구 6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종로구에서도 해외에 다녀온 17살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관내 12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 중랑구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는데 이 중에 1명이 관내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랑구가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검역 대상을 유럽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 확진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 유입원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특히 박 시장은 서울의 해외 입국자 확진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필리핀 입국자 가운데서도 점점 확진자가 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필리핀 입국자 명단까지 정부에 요청해서 자가격리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이미 서울 확진자와 동일한 비행기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의 명단도 정부에 요청해서 이들에 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시가 병상 확보도 또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어제까지 서울 시내 가용 병상 1,022개 가운데 사용 중인 병상은 293개, 실사용률 29%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은 병상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시민들 중 유증상자가 급증하고 있고 입국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추가로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을 앞두고 있는 기관은 적십자병원의 67개실 전체 병상 250개, 또 제일병원의 전체 200병상입니다. 격리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수용이 80%를 초과하면 추가 격리시설 운용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5단계에 걸친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병상을 관리하고 전담부서에도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그 2주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서울시 역시 앞으로 2주간 시민들이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잠시 멈춤에 조금 더 동참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이후에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서 개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경고했습니다. 또 서울시 사전 점검 결과 민간 체육시설 57.6%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체육도장과 필라테스, 요가, 줌바 등 자유업 체육시설에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당수 클럽이나 콜락tet도 운영을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원연합회 역시 개원 입장을 피력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맞춰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PC방과 노래방, 노래 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 점검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서울시는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 서울시 상황실 연결에서도 마지막쯤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제안한 15일 동안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어제가 바로 둘째 날이었습니다. 물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간 더 연장하고 게다가 더 강화하겠다고 해서 내심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기 때문인 건데요. 우선 경기도 성남 은혜강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은혜강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추가돼 지금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70명이 됐습니다. 또 부천 생명수교회에서도 교인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이 나와서 이 교회 관련 환자는 모두 20명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 교회 현장 예배를 최대한 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뤄지는 곳이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죠. 네, 아무래도 교회나 의료기관, 콜센터 같은 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이곳만 좀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주점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경북 경주의 한 주점 주인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이 주점에 들른 사람들과 이 들렀던 사람들로부터 2차 감염된 사람들이 총 2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3명은 이 주점 주인과 직간접적으로 만나서 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주점이나 카페, 식당 같은 곳은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말 감염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당분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폐 공간이라던가 다중 이용 시설들 이용은 정말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답답하고 지루하시잖아요. 좀 외출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혹여나 열이 난다거나 기침이 난다면 외출도 주의를 해야겠죠. 네, 오늘 출근길 오면서 보니까 길가에 벚꽃이나 진달래로 많이 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출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등 증상이 있으시거나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이 외출하시려는 생각 꼭 접으셔야 합니다. 지난 18일 한 여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전남 구례 산수유 마을에 관광을 갔다 왔는데요. 결국 관광을 갔다 온 뒤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동행한 일행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런데 산수유를 보러 구례를 찾은 인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많은 인파들과 이 확진자들이 접촉을 했을 텐데 워낙 불특정 다수와 마주쳤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한다고 해도 접촉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경기 김포시에서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한 남성이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들려서 여러 명이 접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도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당국은 결국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외출을 꼭 삼가셔야겠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 가운데 4.15 총선이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라든가 자가격리 대상자 혹은 의심 증상자들은 이렇게 외출을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라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체 장애 등으로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까지 5일간 거소 투표 신고를 하시면은 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신 분, 자택에 자가격리하신 분들 모두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격리 중인 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거소투표 신고서를 내려받은 뒤에 작성해서 등기 우편이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마감이 되니까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려면은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까지는 우편을 보내셔야 하는 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 참 다행이네요.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관광업계 그리고 항공업계 타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성급 호텔이 문을 닫았다고요? 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그랜드 워커힐 서울은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5성급 호텔인데요. 5성급 호텔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 달간 400여 개 객실들에 대해서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호텔 7곳의 객실 이용률은 2달 만에 70%에서 5%대로 떨어졌는데요. 큰 차이네요, 정말. 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5성급 호텔들이 이 정도면 중소 호텔들은 사실상 경영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폐업까지 고려한 상태라고 하고요.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김포공항점이 이제 문을 휴점에 들어갔고 그제는 김해공항점이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어제 저녁을 끝으로 이제 국내선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특히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2월, 3월 급여까지 조금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혀서 경영적으로 큰 힘든 점이 있다 이렇게 또 보이네요.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이런 경제적 타격 역시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채용 역시도 지금 한파입니다. 그런데 이 채용 시장에서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그런 비대면 방식, 즉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지금 기업들의 공개 채용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비대면 채용 방식인 언택트 채용을 지금 하겠다고 기업들이 다 나선 겁니다. 삼성과 SK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열고요. LG와 CJ, 카카오는 직군별로 화상 면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0대 그룹사 중에 유일하게 상반기 공개 모집하고 있는 곳이 롯데와 포스코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업 SNS 채널을 통해서 채용 정보를 계속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또 라인플러스와 이스트소프트는 전체 전형에 걸쳐서 100% 온라인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중 7명은 이 온라인 채용 방식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방식 자체가 코로나19에서 안전한 방식이기도 하고 예. 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채용 준비생, 취업 준비생들도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는 해외 상황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코로나19 감염이 날이 갈수록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상황 어떤지요? 네, 유럽의 확진자 수는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확진자가 6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전국 이동 제한령과 휴교령을 이미 내렸었죠. 이제는 국가 기관 산업을 제외한 이제 비필수 사업장의 운영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에서도 하루 사이 2천에서 3천 사이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어제부터 한 달 동안 공항과 항구를 통해서 외국인을 입국하는 거 금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강력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감염 전파 속도는 여전히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정말 이 해외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모습이 너무나 걱정스러운데요. 때문에 우리 정부가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죠. 네, 외교부는 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국민의 전 세계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워낙 급속하게 되고 있고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국가가 대폭 늘었으며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해외여행 자체를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 유의, 2단계 여행 자제, 3단계 철수 권고, 4단계 여행 금지로 나뉘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 특별여행주의보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조치라고 생각되면 되는데요. 네. 꽤 강력한 조치인 겁니다. 네. 주의보 발령 기간은 한 달이기 때문에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다음 달 23일에 해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나가는 쪽에 대해서도 그 조치를 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그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시행 첫날인 그제였죠. 22일에 유럽발 입국자 수는 1,442명이었고 이 중 유증상자가 152명이었는데 이분들을 공항 격리시설에서 격리해서 진단검사를 실시를 또 했습니다. 무증상자 1,29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요. 또 음성 판정을 받아도 자가격리와 능동 감시에 들어가고 확진자 중 경증인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하고 중증 환자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이 됩니다.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체코와 독일에 다녀온 유학생 2명과 또 충북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입소된 1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앞으로 유럽에서 온 입국자 중에서 꾸준히 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인 지금 이슈 중에 하나, 바로 올 7월에 예정돼 있던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뭐 새로 나온 이야기가 있나요?
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대행사이기 때문에 네. 2020년 도쿄올림픽 큰 관심이 있는데요.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연기할 수 없다고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자 연기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완전한 형태로 실시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게 곤란할 경우에는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사실상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 같은 배경에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이제 올림픽을 불참하겠다, 도쿄올림픽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선수들과 전 세계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도쿄올림픽을 1년 동안 연기하지 않으면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도쿄올림픽이 미뤄지면 올 10월로 연기하거나 1년 이후 혹은 2년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의 정신부터도 인류의 건강과 번영을 위한 지구촌 행사인 것인데 이 상황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무쪼록 일본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한림대 호흡기 내과의 정기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이유,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띄워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 왔고 또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좀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좀 승기를 잡아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시간을 보름으로 잡아둔 것이 바로 세 차례 연기된 이 개학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할 수 있는 한 확실히 잡아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담긴 거겠죠. 네, 지금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왜냐하면 학교도 스톱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게 됐고, 또 감염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학이 되기 전 이제 한 보름 남았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정말 아주 철저하게 개개인이 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수칙 잘 지킨다면 예. 급속히 퍼지는 것을 한번 그 파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와 같은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15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잘 동참을 한다면 4월 6일 개학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괜찮을까요? 네, 그 어려운 보장은 아무도 질문입니다만. 못하는 거고요. 예. 저희가 그 의료인으로서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태리나 미국의 뉴욕에서 보듯이 환자가 갑자기 발생해서 수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입니다. 네. 이 병은 특효약은 없지만 잘 치료를 하면은 환자분이 나아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집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생기게 이제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개학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힘들어지고 일부 사람들은 방심을 하게 되고 철없는 아이들은 암만 교육을 해도 아무래도 부주의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학을 하면 조금 더 우려스럽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강양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월 6일 정도면 개학 괜찮을까요? 네, 저도 정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월 6일 또 우리 확진 환자 추이라던가 또 국외에서 들어오는 유입 환자들을 얼마나 막느냐 등등을 염두에 두고서 4월 6일 날 개학을 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4월 6일 날 개학을 하게 되면은 개학을 했을 때 학교를 통해서 뭐 지역사회 감염을 견인하는 일도 있겠지만 예.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개학 자체가 어떤 신호를 주냐면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약간 느슨해져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신호를 시민들에게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 개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학을 했을 때 혹시 집단 감염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뻥뻥뻥 터지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는 학교를 다시 휴교를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뭐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동안 그렇게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를 하는데도 지난 주말에 또 일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결국은 권고 수준이란 말입니다.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네, 이왕 저희가 만일 4월 6일 개학을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는 그러니까요. 정말 행정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독일을 보십시오. 2인 이상 모임을 하지 말자. 단 2주간이다. 이렇게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2주 정도는 좀 강제력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방역 당국이 또 자치단체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위중한 사태라면, 국가적 사태라면 어느 정도의 강제력,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이제 120명에 가까워지면서 치명률은 1%를 넘어섰습니다. 초기에 비해서 이 치명률이 점점 좀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120분이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네. 슬픈 일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중국에서 시작했을 때 2% 정도라고 통계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환자 한 분, 두 분 사망자가 나올 때는 1%였어요, 정확하게. 네.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서 대량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분모가 커졌다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치사율은 줄어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0.6%까지 줄었는데 자 지금 뉴욕이나 이태리를 한번 보십시오. 몇 %까지 올라갔습니까? 거의 뭐 4%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 한 1% 선에서 이 정도 유지한다는 것만 해도 전 세계적인 추세에 봐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예. 당분간 1% 선에서 등락을 계속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했을 때 독일의 경우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사실인가요? 네, 독일의 사망률이 지금 0.4% 정도입니다. 오. 이제 우리나라 1.2%와 비교해도 굉장히 낮고 그렇네요. 또 이웃 나라인 이탈리아가 9.3%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비슷한 유럽 나라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독일에서는 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놓고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네. 취재를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령 환자 중심으로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환자들이 다 이탈리아라든가 오스트리아 등등으로 스키 여행을 갔다가 온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이 처음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에 비교했을 때 독일의 환자 연령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아무래도 고령 환자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환자들의 연령대가 낮은 것이 독일의 사망률을 낮춘 중요한 이유일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민간 병원의 비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낮은 비율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독일의 이제 그 병원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독일에서는 이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이 민간 병원에도 투자를 해주는데요. 투자를 해줄 때 조건을 붙입니다. 뭔가요?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 병상을 몇 % 정도 유지를 해라. 아하.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투자를 해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조건을 수용하면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가 다른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등의 주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공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도 사망자 비율을 좀 줄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약간 통계적 착시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망 환자들에서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또 그런 부분인가요? 사망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망자들이 아니라 폐렴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망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망자 중에서 분명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통계에서 이제 누락된 결과도 있고요. 아직은 그리고 독일의 이 확산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점점점 진단 건수가 많아지고 또 그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되어서 고령자들 감염자들이 늘어나면은 지금의 이 0.4%보다는 조금 치명률이 올라갈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정말 이 독일이 유럽에서 어떤 예외적인 진행 상황을 보여주게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강양구 기자도 잠시 언급을 하셨듯이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확진을 받고 또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좀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다른 바이러스 감염증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악화되는 속도가 빠른 건지 그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더 빠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해석은 그냥 의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하는 건데 네. 제일 쉬운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났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독한 거고요. 네. 더 깊게 폐 속으로 침투를 해서 폐렴을 일으키고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이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폐에도 들어가지만 심장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뇌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들어가서 심근염을 일으킨다든지 심부전을 일으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속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폐와 심장을 같이 지금 침범을 해서 오히려 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와 함께 젊은 층들에 있어서도 주의를 요구하는 각국 정부의 당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지금 일주일 정도 아예 국민들에게 외출 금지 지령을 내린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또 예외는 아닙니다. 27%가 20대 확진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대가 많은 이유는 일부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 그 신천지의 젊은 교인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면 20대만 이렇게 유독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는 가장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고요. 또 20대는 걸려도 가볍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부주의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20대가 조금 더 많이 노출되는 관계로 되는 게 아닌가. 특별히 20대가 다른 나이 연령에 비해서 더 감수성이 있다. 감염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연령대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모두가 다 주의하고 위생 수칙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해야겠죠. 자,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로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검역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열이 나는 중국인 환자가 와서 진단을 했더니 양성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환자를 찾아서 1인용 음압병실에 격리시키고 치료를 하고 그런 일이 쭉 반복이 됐습니다. 정말 잘한 것이죠. 환자를 찾아내고 치료하고 예.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하고 그것이 방역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리고 쭉 잘 해오다가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또 올렸습니다. 방역 당국이. 그래서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29번 환자 첫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됐던 환자가 나오고 31번 환자가 나와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했을 때에 네. 사실은 심각 단계로 빨리 올려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 조금 시기를 놓쳤어요. 그게 좀 늦었다. 예, 며칠 놓친 거 갖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발원한 중국에서는 그 며칠이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냈다고 자기들끼리 반성하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 당국이 잘하고 있는 거는 계속 환자를 찾아내서 역학조사를 하고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대량 발생이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없었고 그다음에 네. 특히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는 자잘한 발생만으로 지금 불을 계속 꺼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소위 잔불 같은 그런 집단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최근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 그 두 대목입니다. 하나는 네. 이제 수도권의 잔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잔불을 일으키는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 또 이제 대구 경북이 잡혀가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맞아요. 거기서 지금 새로운 환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1월 달, 2월 달에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인접해 있는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환자들이 유입되는 상황이랑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재유행이 생길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외국 유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데 22일부터 이게 저는 좀 약간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서 미국에서 유입되는 환자들, 그러니까 국내인들이나 혹은 외국인들의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예. 약간 좀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2주간 아주 강력한 사회두기를 하는 국내 방역과 맞물렸을 때 네. 효과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적해주신 그 미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 검역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조치가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위험성,
정보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가짜 뉴스들, 잘못된 정보들, 이 코로나19 확산을 키우고 있으니 이에 대해 주의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인포데믹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돌고 있는 이야기들 좀 팩트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실제로 그 성남 한 교회에서 얼마 전에 소금물 소독을 했었고요. 또 집안을 소독한답시고 메탄올을 뿌려서 병원 치료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메탄올은 호흡기에 치명적인 물질이라면서요. 네. 그 메탄올뿐만 아니라 특히 메탄올은 공업용이기 때문에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메탄올뿐만 아니라 그냥 순수 에탄올이라도 호흡기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독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가끔 드물게 잘못해서 흡입한 환자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일단 폐렴을 일으켜요. 물론 이제 막 고름이 나오는 그런 폐렴은 아니지만 폐렴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숨 쉬어서 들어가는 산소와 질소를 빼놓고는 다 독이에요. 들어가면. 특히 메탄올은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실명을 합니다. 예, 눈이 멀기 때문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물질이었죠. 정말 위험한 물질을 잘못된 상식으로 네. 예,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번에는 강양구 기자께 질문 드릴게요. 현재 진단 키트로는 변이한 코로나19 유전자는 못 잡는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재까지의 변이 양상을 놓고 보면은 진단 키트가 포착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은 이 진단 검사 전문의 등등이 어떤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냐면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지금 진단 키트가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그 평가 결과 혹시 정확도가 떨어지면은 이 진단 키트에 있는 유전자를 조종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검사하는 진단 키트가 바이러스를 잡지 못한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을 한 지 이제 정말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정말 변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는 한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에 그러니까 유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연구자들이 본인들이 확인한 유전자 서열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양상,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초기에 이제 중국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발병한 이후에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조금씩 변이되어 온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이제 나타난 변이는 이 바이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한 성분인 아미노산 하나가 이제 바뀐 변이가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인데요. 네. 그것에 따라서 이제 S형이라고 구분하고 L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S형과 L형 두 가지 변이 중에서 이 L형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이나 후베이성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는 거의 모든 바이러스가 L형이 이제 우세한 네. 이 변이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두 가지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유의미한 변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유의미한 변화가 자칫하면 바이러스의 특성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라든가 바이러스의 독성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거나 이탈리아 혹은 유럽, 미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초기에 발생한 바이러스와 특별하게 굉장히 다른 양상의 변이를 일으켰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예의주시는 해야겠죠.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방역 대책이나 치료 방법을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꿀 필요는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 네.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코로나19 확진자였던 93세 할머니가
완치가 되셨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완치자로서는 최고령 환자였는데요. 역시나 이 기저질환 여부가 코로나19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 네. 기저질환하고 고령하고 두 개가 뭐가 더 위험하냐 그러면 당연히 기저질환이 더 위험합니다. 예. 이분은 93세신데도 아마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면역력이 강한 거죠. 젊은 사람 못지않게. 네. 그래서 아주 축하를 드리고 나이 들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열심히 집에서 면역력 키우는 운동과 골고루 식단 잘 챙기는 거 꼭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을 보면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3차 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방역 대책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지금 국내 상황은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다 알다시피 외부 유입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학적인 측면에서는 외부 유입을 일단 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네.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환자를 찾아내고 치료하고 접촉자 격리하고 있는 걸 계속 해야지 이 사태를 우리나라에서 막을 수 있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외국이 끝날 때까지는 마지막 나라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통제를 안 하고 다 받아들인 다음에 찾아내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부담이 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 처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통제를 했으면 한국인이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잘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숫자는 급속하게 줄어서 부담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도는 바이러스의 총량을 줄여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 국가니까 국가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 양을 자꾸 줄이려면 환자 찾아서 병원 보내고 접촉 안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우리가 큰 파도를 맞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환자를 찾아내서 격리하고 치료하고 결국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은 지금도 잘 해나가고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꾸준하게 잘 이행을 해야만 국내 코로나 사태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보이네요.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라고 정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뭐 대비책을 세우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될 거란 전망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 장기화되리라고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면역력을 가지려면 우리 국민들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60이나 70%가 그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가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가지는 방법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전 국민의 한 60% 정도가 그 바이러스에 한번 앓은 경험이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네. 후자를 배제한다면은 지금 이제 백신이 필요한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백신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백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빨라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릴 거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솔직한 전망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60% 정도가 걸리게 된다면은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고령 환자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들의 발생 속도라든가 발생 수를 조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를 사회가 조금씩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정부나 혹은 전문가들이 장기전, 생활 방역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방역 체계 또 대처 방안뿐 아니라 또 시민들도 이에 대처하는 양상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도움 말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일 강조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손 씻기, 손위생하고 기침 예절입니다. 이거를 암만 계약이 되고 우리가 좀 느슨해지더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 의료지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1670-136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